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허중입니다. 가깝고도 먼, 하지만 멀고도 가까운 의사와 약사들의 재미있는 수다방 아지트 오감도TV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이보연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스타약국 이보연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지에서 수지 그린 약국 운영하고 있는 박종필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이화장 약국을 하고 있는 허지웅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서 해드림 가정의학과 원장 이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멀리서 왔습니다. 강릉아산병원 안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수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업종 박미라 기자입니다. 네, 오늘 각자 본인의 일을 다 파하시고 이 바쁜 중에도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한 2주 정도 이 의학계의 주요 뉴스를 한번 뽑아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미라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정부가 6월 말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 기획을 위해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 공약집에 포함됐던 치매 지원 센터 확대를 비롯해서요. 치매 안심병원을 설립하고 또 치매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 확충에 1,418억 원, 치매 안심병원 설립에는 606억 원, 총 2천억 원에 대해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도요, 치매 상담센터, 전립 예산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의 국회 처리를 요청을 했는데요. 전국 통틀어서 47개소에 불과한 치매 안심센터를 200여 개 이상으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이 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또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요. 또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아직 실행책의 베일에 쌓여있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2일에 제1차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전략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료계 등의 관련 단체들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향한 기대감은 높았는데요. 다만 치매 지원 관련 치매 지원 센터와 또 안심병원을 확충하되 각각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사항들이 공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의 삶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의 주요한 그런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치매라는 병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노인성 만성 질환이죠. 그래서 이게 그 사회적 부담 또 개인의 가정의 부담에 들 부담이 너무 크고 가족들의 인내와 고통이 너무 많이 요구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질환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 전체의 삶이 피폐해지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출발로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앞으로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더 많은 범위가 확대돼서 치매 많은 퇴행성 노령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관련된 질환들 어떤 퇴행성 다른 질환들 그리고 중증 질환들 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가 아니더라도 노인 환자들에 대한 말기 케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책 그리고 기타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나 그런 복지 혜택들도 좀 더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가면서 넓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체적인 그런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게 잘 나와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큰 발자국은 내디뎠으니까 네, 조금씩 가면서 서로 보완을 해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네. 저희는 가끔 병원에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게 느껴지는 바는 이 치매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실 당사자는 괴로움을 모르는데 오히려 정말 치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더라고요. 차라리 부모를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고민을 없고 괴로움을 안 당하는데 잘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이런 어떤 치매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치료해주겠다라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잖아요. 부모가 치매가 걸린 것이 자식의 잘못도 아닌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봤을 때 모든 어떤 병이라는 측면도 이거 다 누군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료라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치매를 이렇게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을 봤을 때 아까 조수근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모든 의료적인 책임을 국가가 맡아서 책임져 주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계속 또 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네, 방안이 맞습니다. 결정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네, 뭐 좋은 의견 이제 앞에 두 선생님께서 주셔서 저는 이제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결국엔 돈이랑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센터가 47개소가 있던 거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또 환자분 더 발굴이 되고 하면은 약값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걸 일회성으로 홍보성으로 진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저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들여오면서 좀 체계 자체를 좀 다른 시도를 이런 치매 환자들을 치료 그리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좀 환자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가 자체를 여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다르게 책정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시도를 해보면 좋은 또 실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네요. 이분 약사님.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병원 자체를 설립하고 네. 지금 또 40몇 개에서 한 200개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40개에서 200개 늘리는 게 그러면 지역센터에서 너무 과중이 돼서 그랬다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었다. 네.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늘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혜택이 환자한테 필요한 혜택이 제대로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기 발견도 하고 이렇게 되면 치매 환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할 텐데 이거를 병원 하나가 다 컨트롤할 수 있겠냐. 현실성이 있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전체적인 그런 어떤 개념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고 또 우리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건데 이 방법론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실무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네. 이름을 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게 네.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제들도 좀 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업무의 강도에 비해서 네. 주어지는 급여라든지 수준이 너무 네. 열악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숫자도 많이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병원에서 치매 환자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은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뒤집어주고 역창 해결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육체적 노동이 엄청난 육체적 노동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이게 또 모든 걸 시설에 다 맡겨서 하는 것도 또 문제일 수도 있다. 제가 요양이라든지 네. 가정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한데 네. 이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환자를 돌보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도 무지하게 크거든요. 근데 네. 그 한 가족들이 가족 요양을 할 수가 있는 걸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서 가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횟수가 되게 한정이 돼 있어요. 60분, 네.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걸로는 충분히 가족을 충분한 시간을 케어를 해준다거나 할 수 있는 네. 그 경제적 도움이나 실질적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확충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치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러니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의사가 케어를 해주냐 안 해주냐 차이에 따라 요양과 요양병원으로 나누는데 그
그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커서 네.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되게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이제 지역 그 보건 심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치매 환자를 지금도 국가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치상으로 이제 전년 대비 뭐 올해 얼마 증가하고 예를 들면 뭐 예방 접종률 뭐 92%에서 93%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걸 이제 데이터를 보면 좀 약간 의아했던 건 치매의 그 검진율이 20%대예요. 25%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원인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담당자를 하시는 분 그 의견은 얘기는 그 어르신들한테 이 치매라는 걸 이렇게 간단한 간이 검사하는 것 자체도 불쾌하신다는 거죠. 버럭 화를 내시고 내가 치매 환자로 보이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 자체가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의 인식이 요즘 모든 그 질병은 이제 그 조기 검진, 얼리 트리트먼트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매는 또 그런 데서는 좀 되게 좀 벗어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홍보, 안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굳이 보건소에만 또 일임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나 뭐 병원, 약국 이런 데서 간단한 그 설문조사로 간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뭐 자발적을 유도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조기 검진을 하는 게 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15일날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상에서 외인사로 추정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2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을 했지만 서울대병원 측 사망 원인을 병상으로 기재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 수정은 사망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식약외과 전공의가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공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사망 종류가 병상에서 외인사로 수정이 되면서요. 사망 원인 역시 경막하 출혈에서 외부 충격을 택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변경이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 김현수 위원장은 어제 가진 기자간담회에 나와서요.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에는 병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는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요.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서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의미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혹시 선생님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사망 진단서 얘기를 먼저 하죠. 그 사망 진단서 자체가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선행 질환에서 어떤 외부 충격, 어떤 외부인 요인에서 사망인지 밝혀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한 병원에 파견을 갔을 때 옛날에 지금 안과에 있었지만 인터넷 파견 갔을 때 응급실에서 밤에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진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사망 진단서를 쓰고 사망 진단을 내리고 사망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전혀 병원을 다니신 적이 없는 노인인 거죠. 근데 진단 내용에 병명을 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위상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제 보호자분이랑 같이 온 경찰분이 난리가 난 거죠. 네. 왜냐하면 미상으로 쓰게 되면 부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망 원인을 밝혀서 그 시신을 헤매고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결국은 뭐 그런 원인을 밝혀낸 사망 진단을 정확히 쓸 수는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정확한 걸 요구하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데 특히 저는 국민이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그 여론이 촉각이 쏠려 있는 그 상황에서 진단서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썼다는 것은 지금 같은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저는 당시에 그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던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의료 지원단으로 파견을 가서 시위하다가 쓰러지신 분들을 치료하고 진료하고 했던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직접 쓰러지시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와서 뭐 누구 싣고 가는 그런 걸 멀리서 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또 동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외부 충격에서 뇌출혈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충격에서 여러 가지 다발성 장기 손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외인사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그런 게 없었다고 발표가 나왔지만 왜 정권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졌는가는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진단서 논란이 나왔을 때 사실 모든 의사들이 사실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막 친구들하고 카톡하면서 야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래 심폐정지 막 그래서 키역 막 이렇게 막 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사인에다 심폐정지를 적는 일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 때 이제 수련을 받을 때 병동에서 이제 사망이 일어나면 저희가 이제 사망진단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진단서에 이제 직접 사인에다가 이제 잘 모르니까 레지던트 1년차 때 뭐 환자들 보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쓸만한 게 없으니까 심폐정지 이런 걸 쓴다고. 그러면 그런 거 썼다 하면 이제 치프 선생님한테 엄청 깨지는 거예요. 도대체 직접 사인에다가 심폐정지 쓴 놈이 누구냐 하면서 막 혼난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학생 때 법의학 때도 배우고 뭐 인턴 직무교육 때도 배우고, 이게 너무나도 많이들 경험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의사들마다 아마 그 상황에서 다들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중요한 환자가 그 진단서가 거기가 그렇게 쓰여지는 걸 보고 우리는 다들 참 부끄럽고, 이거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이냐 이런 다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이게 더 부끄러운 건 또 이런 정권에 따라서 그 전문가 집단이 자기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런 말들이 바뀐다는 거, 진단명이 바뀌었다는 거, 의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들은 그냥 전문가로서 쉽게만 얘기하면 외부의 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게 봐서 객관적 의학적 판단만 내려주면 됩니다. 그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그거는 사회가, 정치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문제고, 맞습니다. 나가 의사면 내 소견으로 전문가적 판단만 내려주면 되는 건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 박종철 사건도 박종철 사건도 그 법의학자 한 분의 그 양심 선언으로 된 일이잖아요. 그 밝혀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소견이 그걸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아쉽죠. 네. 뭐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우리 사회에 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요? 예. 아니 뭐 저는 계속 움찔움찔하는 게 습관이라.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약사들은 이런 이제 직접적인 진단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여를 하는 저희가 직종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과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외압에 의해서 정상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뭔가 이제 경찰이 잘못한 걸 보호해 주려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뭐 제 사견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래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말씀대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의사의 자존심의 문제고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자기의 이제 식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전문가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일까 상황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어떤 결론에 다다른 건 아닌데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훌륭한 얘기를 다 해주셔서 그렇게, 또 저도 뭐 사실은 의학계 쪽이 아니라 뭐 잘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와 약사가
자기의 어떤 의견 표시 그리고 인정받는 거가 너무 지금 사회적인 제약이 크다는 거. 예, 그게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는 의사하고 약사의 말을 다 믿어요. 그렇죠? 이쪽에 관련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존중이 되어야 예, 어떤 다른 일을 해도 신뢰를 예,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른 어떤 모든 일에도 다 의사, 약사가 자기 직능의 권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를 갖고 또 의무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예, 그중에 하나의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첨언하자면 네. 사인을 규명할 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명남기 노인이 그 당시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지 않았으면 심부전, 심폐손상, 심부전 이런 게 왔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걸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누가 봐도 인과관계를 분명히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게 많이 아쉽죠. 아주 간단하게 봐도 네. 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잠깐 생각한 거는 그 유시민 요즘 작가라고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희한한 그 소사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근데 저희 나라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저희가 뭐 언급할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 서구 선진국 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을 보면 400년, 500년을 쌓아온 민주주의거든요. 저희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 50년도 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좀 재밌는 이야기가 또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뭐 저희가 작년 올해 초에 뭐 그런 산 경험을 했듯이 발전해가는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근데 개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 네. 그렇죠. 남들이 서구가 400년에 걸친 걸 우리는 지금 40년을 해야 되니까 네. 너무 바쁜 거죠. 네. 그래도 그런 그네들이 400년에 이런 거 우리 40년에 잘 해내는 네.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한 가지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네. 지적하자면 네.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왔어요. 네, 우리나라. 그쵸,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